바빌론에서 가장 운수 좋은 사나이. 바빌론의 상인 샤루나다는 아라비아산 종말을 타고 대상을 선두에서 끌어가고 있었다. 깔끔한 옷차림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그에게 무척이나 어울렸다. 짐을 잔뜩 실은 낙타들도 훌륭했고, 그런데 그가 깊은 고뇌에 시달리고 있을 줄이야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는가. 다마스커스에서 출발한 여행은 먼 길이었다. 게다가 사막을 건너야 하는 시련의 길이기도 했으나 그런 것이 그의 발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대상을 약탈하려는 흉포한 아랍 부족들의 위협도 샤루나다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말을 탄 호위 부대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가 고민하는 것일까?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데려오는 한 청년 때문이었다. 그는 과거에 샤루나다의 동업자이던 아라드 굴라의 손자인 하단 굴라였다. 샤루나다는 아라드 굴라에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손자에게라도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 청년의 됨됨이를 생각할수록 깊은 고민에 빠져들 뿐이었다. 하단 굴라는 온몸에 장신구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고 심지어 반지와 귀걸이까지 하고 있었다. 하단 굴라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샤루나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의 강인한 얼굴을 닮았건만 저 장신구들은 대체 뭔가? 남자에게 어울리는 것이라 생각하는 건가? 아라드 굴라는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저 녀석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몽땅 날려버린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결심할 날이 오겠지. 그때 하단 굴라가 불쑥 물었다. 아저씨,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니시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일만 하시면 인생을 언제 즐길 수 있겠어요? 샤루나다는 하단 굴라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인생을 언제 즐기냐고? 만약 내가 나라면 인생을 어떤 식으로 즐기겠느냐? 아저씨만큼의 재산이 있다면 저는 왕처럼 살겠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햇살과 싸우면서 사막을 건너지는 않을 거고요.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는 즉시 써버리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처럼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보석을 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내 할아버지에게는 보석이 하나도 없었을 게다. 샤루나다는 이런 식으로 하단 굴라를 은근히 꾸짖고 다시 물었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즐기다 보면 일할 시간이라고는 없지 않겠니? 일이야 노예에게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샤루나다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꼭 다물고 말없이 말을 몰았다. 대상이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샤루나다는 고삐를 당겨 말을 세웠다. 그리고 저 멀리 펼쳐진 푸르른 계곡을 가리키며 하단 굴라에게 말했다. 저 계곡을 보아라. 저 멀리 바빌론의 성벽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느냐? 저 탑이 바로 벨타워란다. 네 눈이 밝다면 벨타워 꼭대기 영원의 불꽃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볼 수 있을 게다. 하단 굴라가 대답했다. 그럼 저기가 바빌론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에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커다란 재산을 모았다는 도시가 아닌가요? 할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다면 이처럼 우리가 고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미 천수를 다하고 떠나신 할아버지에게 그토록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아버지와 너도 할아버지만큼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을 텐데.
아버지와 저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돈을 끌어당기는 비밀을 깨우치지 못한 까닭입니다. 샤루나다는 하단굴라의 푸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말의 고삐를 당기며 계곡을 향해 비탈길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대상이 붉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그들의 뒤를 따랐다. 잠시 후 그들은 바빌론에 연결된 간선도로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잘 정비된 농토를 따라 남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세 노인이 밭을 갈고 있었고 샤루나다에게는 무척이나 낯익은 사람들이었다. 40년 전에 그곳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들이었다. 틀림없었다. 40년 전과 다름없이 한 노인이 쟁기를 잡고 다른 두 노인은 힘겹게 황소를 옆에서 끌고 있었다. 40년 전 그는 그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그들처럼 될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그는 뒤에서 따라오는 긴 대상의 행렬을 바라보았다. 다마스커스의 소중한 보물들을 가득 실은 나귀들과 낙타들을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 보물들도 그가 가진 재산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는 밭에서 쟁기질하는 세 노인을 가리키며 하단굴라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구나. 정말입니까? 그래, 바로 저 자리에서 저 사람들을 보았다. 옛날 일이 주마등처럼 그의 기억에 스치고 지나갔다. 왜 그는 과거를 묻어버리고 현실을 즐기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 샤루나다는 하단굴라의 얼굴에서 아라드굴라의 미소 띤 얼굴을 보았다. 그와 그 청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기분이었다. 그러나 낭비벽에 물든 이 청년을 어떤 식으로 도와야 할까? 어떤 일이라도 해낼 의욕에 불타는 청년이었다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손을 더럽히면서 일하기엔 너무도 고귀한 신분으로 착각하는 젊은이에게 어떻게 일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아라드굴라에게 진 빚을 갚고 싶었고 진심에서 우러난 생각이었고 그와 아라드굴라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나누는 사이로 적어도 둘 사이에는 가식과 체면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 순간 멋진 생각이 샤루나다에게 떠올랐다. 그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가족과 그의 신분을 고려해야만 했고 자칫하면 그의 가족에게 기억하기 싫은 상처를 남겨줄 수 있었다. 그러나 결단력 있는 사람답게 샤루나다는 곧바로 행동에 옮기기로 결정을 내렸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내 할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동업자가 되었는지 알고 싶지 않나? 하단굴라가 대답했다. 그런 것보다는 아저씨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뿐이에요. 샤루나다는 하단굴라의 질문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다. 내가 내 나이였을 때였다. 우리가 저 농부들 옆을 지나갈 때 내 옆에 사슬로 묶여있던 메기도란 농부가 저들의 성실치 못한 태도에 욕설을 퍼부어댔지. 저런 게으름뱅이들을 보았나. 쟁기를 잡은 사람이 쟁기를 깊이 박으려 하지 않고 황소를 모는 사람들이 고랑을 따라 황소를 몰지 않는다면 어떻게 풍년을 기대할 수 있겠나? 라고 말일세. 그때 하단굴라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잠깐만요. 방금 메기도가 아저씨 옆에 사슬로 묶여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랬다. 우리 목에는 청동으로 만든 쇠퇴가 둘러져 있었고 굵은 사슬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메기도의 옆에는 양도둑인 차바도가 묶여 있었고 내가 하룬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지. 끝에 있던 사람은 우리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아 우리는 해적이라 불렀어. 선원처럼 가슴에 뱀 문신을 하고 있어서 해적이었으리라 추측한 것이다.
어쨌든 우리 네 사람은 사슬에 묶여 한 사람처럼 지내야 했지. 하단굴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그럼 노예처럼 사슬에 묶여 지냈단 말인가요? 내가 옛날에 노예였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가? 아저씨에 대한 말씀은 자주 해주셨지만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내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지.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앞으로 내가 믿어도 좋겠니? 이렇게 말하며 샤로나다는 하단굴라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어째서 노예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샤루나다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대답했다. 누구나 노예가 될 수 있는 법이다. 도박과 술 이것 때문에 나는 노예가 되어야 했지. 그렇다고 내가 도박과 술에 빠진 것은 아니었어. 내 형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그런 재앙을 겪어야만 했지. 어느 날 술에 취해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형이 그만 친구를 죽이고 말았단다. 아버지는 형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형에게 살해된 친구의 부인에게 돈으로 보상하겠다며 나를 담보로 맡겼지만 아버지가 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자 그 여자는 나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 하단굴라가 소리쳤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게 사람의 권리를 짓밟아도 되는 건가요? 어쨌거나 아저씨가 어떻게 자유를 되찾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언젠가 이야기를 해주마. 오히려 조금 전에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주마. 우리가 목에 사슬을 걸고 지나가자 그 농부들은 우리를 놀려댔지. 한 사람은 낡은 모자를 벗고 허리까지 숙이면서 빈정거렸단다. 바빌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왕의 손님이시여. 바빌론의 왕께서 여러분을 성대한 연회를 준비해두고 성 안에서 기다리십니다. 벽돌과 양파수풀을 준비해두고 말입니다. 이렇게 빈정대며 그들은 커다랗게 웃어댔어. 해적은 화를 버럭 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지. 그래서 내가 해적에게 물었단다. 왕이 성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 자네 등이 부서지도록 벽돌을 날라야 한다는 뜻이야. 어쩌면 등이 부서지기 전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림도 없어. 내게 채찍질을 하기 전에 먼저 죽여버릴 거야. 그러자 메기도가 말했다. 열심히 일하기만 한다면 노예라고 무작정 때리겠나. 말을 잘 듣는 노예라면 주인도 좋아할 거라고. 그러자 자바도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열심히 일한다고? 저 농부들을 보게. 저들의 등은 말짱해. 그저 열심히 일하는 척 할 뿐이야. 메기도가 나무라듯 말했다. 그런 식으로 게으름을 피우면 자네는 절대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네. 자네가 하루에 3,000평의 밭을 갈면 어떤 주인이라도 자네의 성실함을 인정해 줄 거지만 절반밖에 밭갈이를 못하면 게으름을 피웠다는 증거겠지. 나는 게으름뱅이가 아니야. 나는 일하고 싶어. 나는 정말 신나게 일하고 싶어. 지금까지 일보다 좋은 친구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내 농장과 가축들, 그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 덕에 모은 것이었어. 자바도가 빈정대는 말투로 물었지.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 대충대충 사는 것이 나아. 일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을 수 있겠나? 두고 보라고. 일을 좋아하는 자네가 벽돌을 나르면서 등이 부러질 때 나는 물주머니나 나르면서 대충 시간을 때울 테니까. 그날 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단다. 우리는 밧줄을 두른 비좁은 공간에 갇혀 밤을 지내야 했고 고도 소란산적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지. 그는 악당이었어. 지갑을 훔치면서 목줄까지 따내는 악한 중에 악한이었다.
그러나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그에게 물었어. 고도소, 언제쯤에나 바빌론에 도착하게 되나요? 고도소가 목소리를 낮춰 되물었지. 그런 것을 알아서 뭐하게? 당신은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젊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성벽을 쌓으면서 평생을 지내고 싶지는 않고 채찍에 맞아 죽고 싶지도 않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날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었지. 좋아. 자네가 착해 보이니까 비결을 말해주지. 일단 자네는 노예시장으로 옮겨질 거야. 잘 듣게. 노예를 사려는 사람이 오면 성실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해야 해. 그들이 자네를 사도록 만들어야 하지. 그렇지 못하면 자네는 다음 날부터 벽돌을 날라야 할 거야. 그때부터는 죽음과 싸워야 할 거지. 그리고 고도소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따뜻한 모래에 몸을 누이고 검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 메기도가 일에 대해 말한 것이 기억이 떠올랐고 나도 이를 가장 절친한 친구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 그랬다. 이를 친구로 만드는 방법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바빌론이 가까워지면서 나는 그 방법이 유일한 탈출구란 생각을 굳힐 수 있었다. 오후 늦게 우리는 바빌론의 성벽 앞에 이르렀다. 개미떼처럼 일렬로 늘어선 사람들이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쌓는데 매달리고 있었는데 도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진흙을 벽돌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커다란 바구니에 벽돌들을 잔뜩 담아 가파른 언덕 위까지 운반하고 있었다. 감시병들은 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채찍질을 해댔지. 무거운 벽돌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틀대면서 쓰러졌고 감시병들이 채찍질을 해대도 일어서지 못하는 노예들은 곧바로 길가로 치워졌다.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는 그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지. 나는 그 섬뜩한 장면을 보면서 만약 노예시장에서 팔리지 못한다면 나도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단다. 그랬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예시장에서 팔릴 수 있어야 했다. 고도소의 말이 옳았지. 우리는 성문을 들어서는 즉시 감옥으로 보내졌고 다음 날 노예시장으로 옮겨졌다. 모두가 겁에 질려 발걸음을 떼지 않으려 했지만 사나운 채찍질에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노예를 사려는 사람들이 우리를 차근차근 살펴보며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어. 메기도와 나는 성심껏 대답했고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정말이지 혼신의 힘을 다했다. 해적의 저항은 대단했지. 결국 노예상인은 왕의 수비대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들은 해적에게 족쇄를 채웠고 저항할 때마다 사정없이 채찍을 휘두르며 그를 어디론가 끌고 갔어. 메기도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왔다고 느꼈는지 내게 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 일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소중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네. 그들은 일을 앙숙처럼 생각하지. 그러나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일을 사랑하게, 일을 친구처럼 생각하게. 물론 일은 힘든 것일세.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을 멀리해서는 안 되네. 자네가 좋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대들보를 써야 하겠는가? 회반죽을 만들려면 멀리에서라도 물을 길러와야 되지 않겠나? 젊은이, 내게 약속해 주게나? 좋은 주인을 만나면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약속해 주게. 주인이 자네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개의치 말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 일한다면 언젠가는 꼭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나?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농부가 우리에게 다가와 유심히 살펴보았기 때문이지. 메기도는 그에게 얼마나 큰 농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농작물을 심는지 등에 대해 물었어. 그가 무척이나 유용한 노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지. 농부는 메기도의 성실함과 지식에 감동했는지 노예 상인과 한참이나 실랑이를 한 뒤에야 두툼한 지갑을 꺼내서 값을 치렀다. 그리고 메기도는 새 주인의 뒤를 따라 내 시야에서 멀어졌지. 아침에만 서너 명의 사람이 팔려 나갔다. 정오가 되었을 때 고도서가 내게 다가와 은밀하게 속삭였어. 노예 상인이 장사가 시원찮아 다음 날까지 노예 시장을 열지 않고 해가 저물면 남은 사람들을 모두 왕의 노예로 팔아버릴 것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나는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고 그때 마음씨 좋게 생긴 뚱뚱한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 빵 굽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어. 신이 내게 주신 기회였지. 나는 곧바로 그에게 다가가 말했어. 주인님처럼 훌륭한 솜씨를 지니신 분이 어째서 빵 굽는 사람을 또 찾으십니까? 오히려 주인님의 뛰어난 솜씨로 저와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편이 쉽지 않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는 젊습니다. 건강하고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주인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적극적 의지에 감동했는지 노예 상인과 흥정을 하기 시작했고 나를 산 이후로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던 노예 상인은 내 능력을 과장되게 떠벌려대면서 높은 값을 불렀지. 그때 나는 도살장에 팔려가는 살찐 황소가 된 기분이었어. 마침내 흥정이 끝나고 나는 새 주인을 따라 노예 시장을 떠날 수 있었단다. 바빌론에서 가장 운수 좋은 사내가 된 기분이었어. 내가 새로 맞은 보금자리는 내 마음에 들었어. 내 주인이 된 나나 나이드는 보리를 빻는 방법, 화덕에 불을 지피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었어. 꿀처럼 달콤한 케이크를 만들 때 사용되는 참깨를 빻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내 방이었어. 내가 힘겨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자 집안을 관리하던 노예인 스와스티도 내게 무척이나 고마워하면서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었다. 나는 주인에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렇게 한다면 자유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었지. 어느 날 나는 나나 나이드에게 빵을 반죽해서 굽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고 그는 내가 빵 굽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자 몹시 기뻐하며 기꺼이 가르쳐 주었어. 빵 굽는 기술을 거의 완벽하게 숙달했을 때 나는 그에게 꿀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어. 내가 모든 빵을 혼자서 만들 수 있게 되자 그때부터 나나 나이드는 빈둥대며 소일하기 시작했어. 그러자 스와스티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지.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나 바람직한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기회였다. 내 자유를 되찾는 데 필요한 돈을 벌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정오에 빵 굽는 일이 끝나면 오후에만 일하는 그럴듯한 일자리를 찾아서 내가 번 돈을 나눠 갖자고 한다면 나나 나이드가 흔쾌히 허락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때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 꿀빵을 좀 더 만들어서 바빌론 시내를 돌아다니며 판다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곧바로 나나 나이드에게 달려가 내 생각을 말했지.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 오전 일을 끝낸 후 남아있는 오후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바빌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직접 거리로 들고 나가 팔겠습니다. 그럼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주인님과 제가 나눠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야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자네 생각대로 해보게. 그래서 나는 꿀빵을 만들어 팔겠다는 계획을 그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고 그는 내 계획에 흔쾌히 동의해 주면서 이렇게 덧붙였어. 꿀빵 2개에 동전 1잎을 받도록 하게. 그리고 총 수입에서 절반은 재료비로 계산하고 밀가루와 참깨 그리고 빵을 굽는 데 필요한 장작값을 충당해야 하니까 나머지 절반을 자네와 내가 절반씩 나눠 갖도록 하세. 총 수입의 4분의 1이 내 몫이었기 때문에 나로서도 불만이 없는 제안이었다. 어쨌거나 내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었고 그날 밤 나는 밤을 새워가면서 꿀빵을 진열한 접시를 만들었다. 나나나이드는 그가 입던 옷 중에 내게 어울리는 옷을 준비해 주었고 스와스티는 해진 곳을 기워서 깨끗하게 세탁까지 해주었다. 다음날 나는 꿀빵을 넉넉하게 만들었고 내 눈에도 먹음직스럽게 보였지. 나는 꿀빵을 시내로 들고 나가 큰 소리로 외치며 손님들을 끌어모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실망스러워도 나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꿀빵을 사라고 외쳤지. 오후 늦게부터 사람들이 배가 고팠던지 꿀빵이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그날 준비한 꿀빵이 순식간에 모두 팔려나갔어. 나나나이드는 내 성공에 무척이나 기뻐하며 내 돈을 기꺼이 떼어주었어. 내 돈이었지. 훌륭한 주인이라면 노예의 성실함을 인정해 줄 것이라는 메기도의 충고는 옳았어. 그날 밤 나는 흥분된 가슴을 달래느라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앞으로 1년 후에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을지 계산해 보았지. 그리고 몇 해를 일해야 내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계산해 보았고 매일 꿀빵을 만들어 거리에 나가 팔았다. 단골 손님까지 확보할 수 있었어.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아라드 굴라였어. 그는 융단을 전문적으로 파는 상인이었다. 융단을 가득 실은 나귀를 끌고 흑인 노예의 도움을 받아 바빌론 시내를 샅샅이 돌아다니는 부지런한 상인이었어. 그는 매일 꿀빵 4개를 사서 흑인 노예와 똑같이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꿀빵을 먹는 동안 내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느 날 아라드 굴라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해주었지. 자네가 만든 꿀빵이 참 맛있구먼. 하지만 꿀빵을 거리까지 들고 나와 팔겠다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무엇보다 마음에 드네. 이런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자네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아라드 굴라의 칭찬은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던 나에게 북돋아주는 격려였어. 노예에서 벗어날 길만을 찾고 있던 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격려였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내 지갑도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고 허리춤에서 묵직한 무게를 느낄 수 있었지. 일이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메기도의 충고는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나는 한없이 행복했지만 스와스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주인이 도박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야. 어느 날 나는 길에서 메기도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야채를 가득 실은 나귀를 3마리나 끌고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떤가? 그동안 성심껏 일한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네. 주인이 내게 거래까지 맡길 정도가 되었네. 게다가 주인은 내 가족까지 데려와서 함께 살도록 해주겠다더군. 모두가 일을 열심히 한 덕분일세. 열심히 일한다면 언젠가는 자유를 되찾고 내 농장을 가질 수 있을 걸세. 메기도는 예전과 다름없이 성실한 모습이었다. 그 후 시간이 흐를수록 나나나이드는 내가 거리에서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내가 돌아오자마자 내 몫을 떼어주고는 곧바로 뛰쳐나갔다. 게다가 내게 더 많은 꿀빵을 만들어 팔라고 재촉했고 내 수입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다. 가끔씩 나는 바빌론 성 밖으로 나가 성벽을 쌓은 노예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도 꿀빵을 팔았다. 하지만 그 끔찍한 현장을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노예 감독관들이 언제나 꿀빵을 넉넉하게 사주었기 때문이지. 어느 날 나는 벽돌을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자바도를 보았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등에는 채찍 자국들이 선명했고 나는 그 틈을 보아 그에게 꿀빵 하나를 주었고 그는 굶주린 짐승처럼 꿀빵을 입에 쑤셔 넣었다. 그러나 굶주림에 지친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내 꿀빵 상자를 덮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지. 어느 날 아라드 굴라가 내게 물었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가? 나는 메기도가 내게 해주었던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일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동전으로 가득 찬 내 전대를 그에게 자랑스레 보여주며 그것으로 내 자유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라드 굴라가 다시 물었다. 자유를 되찾은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나? 장사를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그때 아라드 굴라는 뜻밖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래? 자네는 몰랐을 테지만 나도 노예일세. 하지만 나는 내 주인과 동업자 관계에 있네. 샤로나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하단 굴라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제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단 굴라의 눈동자에서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그러나 샤루나다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자네 할아버지를 모욕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 불행을 딛고 일어나 다마스커스의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우뚝 선 자네 할아버지를 나만큼이나 존경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걸세. 그래, 그분의 손자인 자네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는가? 어떤 난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나? 지금처럼 헛된 꿈을 쫓으면서 안일하게 살려는가? 하단 굴라는 고삐를 당겨 말을 세우고 깊은 회한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두가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숱한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가뭄이 닥쳤을 때 할아버지는 이집트까지 직접 달려가서 곡식을 사와서 다마스커스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바빌론에서 노예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네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바빌론의 노예로 지냈다면 경멸받아 마땅하겠지만 그분은 혼신의 노력으로 다마스커스를 대표하는 부호가 되셨다. 신들도 자네 할아버지의 성실함에 감동해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게야. 여하튼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거라. 아라드 굴라는 자신이 노예라는 비밀을 나에게 밝힌 후 자유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말해주었다. 그러나 자유를 되찾고도 남을 정도로 돈을 벌었지만 자유인이 된 뒤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다. 주인의 도움이 없이도 장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겁도 없이 이렇게 말해주었다. 주인을 떠나십시오. 더 이상 주인에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유인이 되십시오. 자유인답게 행동하면서 자유인답게 성공하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라드 굴라는 내게 고맙다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이다.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노예도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 주인이 전혀 손댈 수 없는 재산이었으며
재산이었으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다. 또한 노예도 자유인과 결혼할 수 있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유인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바빌로니아의 도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예였다. 그들은 주인과 동업 관계로 일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다시 성 밖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한 사람을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아직 못 들었소? 감독관을 죽이고 도망쳤던 노예가 결국 잡혀왔다는군. 그래서 오늘 사형에 처한다는 거요. 게다가 왕이 친히 이곳까지 납신다는 소식이요. 그래서 사형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꿀빵 상자가 뒤집어질까 두려워 사람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지.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성벽에 기어 올랐어. 예상한 대로 사형대가 한눈에 들어왔다. 황금 마차에서 내리는 느부갓네살 왕도 볼 수 있었어. 나는 불쌍한 노예를 죽도록 채찍질해대는 끔찍한 장면을 참아 볼 수 없었다. 그 노예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에 귀를 막지 않을 수 없었다. 인자한 얼굴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처럼 잔혹한 현장에 참석한 것이 의아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웃고 있었다. 귀족들과 농담까지 주고받고 있었고 그는 잔인한 사람이었어. 성벽을 쌓는데 동원된 노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노예는 모진 채찍질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의 죽음이 높다란 기둥에 매달려 있었다. 모든 노예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나는 조심스레 기둥에 다가갔으며 그의 가슴 문신이 내 눈에 띄었다. 그는 해적이었다. 아라드 굴라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내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어. 자네의 충고대로 자유인이 되었네. 자네가 내게 용기를 주었네. 자네 충고가 마법의 주문이었던 셈이야. 벌써부터 많은 돈을 벌고 있네. 내 아내도 무척이나 즐거워하지. 내 집사람은 내 주인의 진료로 자유인이었네. 아내는 내가 과거에 노예였던 것을 아무도 모르는 낯선 도시로 이사가고 싶어하네.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내 얼룩진 과거 때문에 손가락질 받지 않을 거라고 말일세. 그래서 생각 중에 있네. 어쨌든 자네 말이 맞았네. 일만큼이나 믿을 만한 친구는 없었네. 일이 내게 자신감을 되찾게 해준 원동력이었네. 언젠가 그가 내게 베풀어 주었던 따뜻한 격려에 보답했다는 생각에 나는 말할 수 없이 기뻤다. 그러던 어느 날 스와스티가 슬픈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주인이 곤란한 처지에 빠진 모양이야. 지금은 주인의 얼굴을 보는 것도 두렵구나. 도박장에서 많은 돈을 잃고 빚까지 진 모양이다. 빵을 만들려고 들여온 밀가루와 꿀값도 갚지 못하고 게다가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주인을 위협해대고 있으니 나는 생각 없이 대답했다. 주인 문제를 우리가 왜 걱정해야 하죠?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요. 어리석은 녀석, 아직도 모르겠느냐? 주인이 대금업자에게 빚을 갚는 대신에 너를 넘길 수도 있단 말이다. 그럼 대금업자가 너를 어떻게 처리하겠니? 너의 시장에 팔 게 아니냐? 정말 착한 주인이었는데. 그런데 왜? 왜 그처럼 착한 분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야 한단 말이야? 스와스티의 걱정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빵을 굽고 있을 때 대금업자가 사시라는 사람과 함께 찾아왔지. 사시란 사내는 나를 한참이나 뜯어보더니 내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대금업자는 주인의 대답을 구하지도 않고 그가 나를 데려갔다고 주인에게 전하라고 스와스티에게 말했다. 나는 내 돈이 담긴 전대를 허리춤에 차고 헐렁한 옷만을 걸친 채 빵을 굽던 화덕을 떠나야 했다. 태풍이 숲에서 나무를 낚아채서 멀리 바다에 내팽개치듯이 나는 내 소중한 꿈을 잃고 말았다.
다시 도박과 술이 나를 불행의 늪에 몰아넣은 것이었다. 사시는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 사람이었다. 그의 집을 찾아가는 동안 나는 나나 나이디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다고 말하면서 그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나에게 깊은 좌절만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네. 내 주인도 마찬가지일 걸세. 내 주인은 왕을 대신해서 대수로를 건설할 일꾼을 모으는 사람이니까 나는 주인의 말대로 그저 열심히 일해서 빨리 끝낼 일꾼을 모으면 그만일세. 하지만 그 엄청난 공사를 어떻게 빨리 끝낼 수 있겠나? 나는 한 그루의 나무도 없는 사막, 뜨거운 햇살만이 내리쬐는 사막에 내던져지고 말았다. 목을 축일 물도 없는 땅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땅을 파고 무거운 흙을 쉴 새 없이 짊어져 날라야 했다. 게다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돼지처럼 구유에 입을 쳐박고 음식을 먹어야 했다. 천막도 없었고 밀짚으로 만든 침낭도 없었고 나는 그런 처참한 세계에서 지내야 했으나 미래를 꿈꾸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 전대를 묻어두었다. 처음에는 성심껏 일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의욕도 꺾이기 시작했고 피로에 지친 까닭에 뜨거운 햇살을 견디기가 더욱 힘들었다. 나는 식욕마저 잃었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으며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서 밤새 뒤척이며 내 운명을 한탄할 뿐이었다. 어느 날 문득 자바도가 생각났다. 자바도라면 적당히 꾀를 부리면서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만 같았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는가. 그러나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때가 기억에 떠올랐다. 적당히 꾀를 부리는 방법은 결코 최선책이 아니었다. 해적도 생각났다. 그처럼 감독관을 죽이고 탈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나 피를 흘리며 죽어간 그의 시체가 기억에 떠올랐을 때 그런 계획은 죽음을 재촉하는 무모한 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메기도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때가 기억났다. 그의 손은 험한 일로 못이 박혀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다. 그랬다. 그의 말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다. 하지만 나도 메기도만큼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가? 아니, 메기도도 나만큼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왜 행복은 내게서 멀어지는 것일까? 메기도에게 행복을 안겨준 것은 일이 아니었단 말인가? 행복과 성공은 신의 손에 달려있단 말인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도 내 꿈을 성취할 수 없단 말인가? 신의 허락 없으면 평생을 힘들게 일해도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 없단 말인가?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나는 그 대답을 구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내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말았고 그때 사시가 나를 불렀다. 나를 죽음의 수렁에서 구해준 구원의 불빛이었다. 주인이 나를 바빌론으로 데려가겠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땅속에 묻어두었던 전대를 파냈고 누더기처럼 해진 옷을 걸치고 곧바로 대수로 건설 현장을 떠났다. 주인의 집으로 향하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나는 내 고향 하룬에서 전해오는 운명의 노래처럼 살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회오릿바람이 사람을 에워쌀 때, 폭풍이 사람을 몰아세울 때 그 누가 예정대로 달려갈 수 있으리요. 그 누가 앞날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으리요. 결국 나도 운명의 노예인 것일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내 삶을 살도록 운명 지어진 것일까?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불행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마침내 주인의 집에 도착했다.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기다리던 주인은 바로 아라드 굴라였던 것이다. 그는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찾은 것처럼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그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를 주인으로 깎듯이 섬기려 했다. 그러나 그는 내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다. 자네를 찾아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자네를 찾겠다는 생각을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스와스티를 만날 수 있었어. 그녀가 자네를 다른 주인에게 넘겨주었다는 대금업자에 대해 말해주더군. 자네 주인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자네를 넘겨받았지만 자네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일세. 자네의 용기와 철학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 않았나? 내가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자네 덕분이었으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메기도의 생각이었습니다. 메기도의 생각이 곧 자네 생각이네. 어쨌거나 자네 덕분일세. 우리는 조만간 다마스커스로 이사하려 하네. 자네를 내 동업자로 삼으려 하는데 허락해 주겠나? 그리고 아라드 굴라는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이제부터 자유인일세. 이렇게 말하며 아라드 굴라는 허리춤에서 토판을 꺼내 들었다. 내가 그의 노예란 사실이 기록된 토판이었다. 그는 그 토판을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토판은 산산조각이 났고 게다가 아라드 굴라는 토판 조각들을 발바닥으로 비벼대며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에게 감사했다. 나는 바빌론에서 가장 운수 좋은 사람이었다. 샤루나다는 하단굴라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어떤 경우에도 일이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진리가 증명되었던 걸세. 최악의 불행을 맞아서도 우리가 기댈 것은 바로 일이네.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가 있었기에 내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 믿네. 나의 그런 자세가 자네 할아버지를 감동시켰던 걸세. 그래서 자네 할아버지가 나를 동업자로 삼았던 거지. 하단 굴라가 말했다. 그럼 제 할아버지가 돈을 벌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일이었단 말씀입니까? 내가 자네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밖에 없었네. 그것만이 유일한 비결이었네. 자네 할아버지는 정말 일을 사랑하셨네. 그래서 신께서도 그분의 노력을 인정하시며 커다란 보상을 안겨주신 것이지. 하단 굴라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많은 친구가 있었던 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근면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것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이 할아버지를 다마스커스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일이 할아버지에게 그 많은 재물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저는 지금까지 일을 노예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삶을 즐겨야 하겠지. 그러나 삶을 즐긴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세상에는 무수한 것이 존재하고 그 모든 것이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일이 노예만이 몫이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잃는 셈이 될 게다. 그래, 나는 많은 것을 즐기고 있지만 일만큼이나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없었다. 샤루나다와 하단굴라는 바빌론의 성벽이 드리워주는 그림자를 따라 걸었고 마침내 거대한 성문 앞에 이르렀다. 그들이 다가서자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뛰쳐나와 샤루나다를 정중히 맞아들였다. 샤루나다는 대상의 선두에서 성문을 통과해서 바빌론의 시가지로 들어섰다.
하단굴라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저씨에게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이 순간부터 저는 할아버지의 성공 비결을 따르겠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작게 시작하겠습니다. 제 처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 화려한 옷과 보석을 벗어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하단굴라는 귀걸이를 떼어내고 반지를 내던졌다. 그리고 고삐를 당겨 말을 세우고 샤루나다의 뒤로 물러서서 걷기 시작했다. 이를 즐겨라. 그러면 돈은 소리 없이 당신을 찾아온다.